지금까지 이런 토크는 없었다.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씹어야 건강해진다는 말 아시죠? 네, 오늘도 잘 씹으면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토크, 씹는 토크쇼가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수능일인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수험생들한테. 오늘은 뭐 닉네임 없습니까? 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때 대학 수능 시험인데 뭐 힘내라는 뭐좀 격려 한 말씀. 김철근 대변인부터. 네, 저는 저희 애들은 이제 다 수능을 봤어요. 네. 봤는데 하여튼 수능 날은 유독 춥고 또 긴장도 되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 실력보다도 더 잘 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네. 해주세요. 홍인정 부대변인. 지금까지 준비한 것 최선을 다해서 네.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화이팅! 네, 권익규 관장님도 한 말씀. 수능 추위가 여전히 왔습니다. 날씨 굉장히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하루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내일 실력 발휘 200%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 수능 시험 뭐 해마다 수능 한포 오니까 내일 또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건강 관리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닉네임을요 제가 골라봤는데 지금까지 좀 음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하니까 좀 식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무 아니겠습니까? 예, 나무로 해봤습니다. 어이구야. 예.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도 개혁 진영의 산사나무 김철근 교수님. 산사나무요? 산사나무? 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때 윤관 장군이 있었고요, 오연청 장군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주 친했다 그러죠. 그래서 두 자녀가 결혼을 했답니다. 두 집안이 결혼해서 사돈이 되는 거네. 네. 예. 그래서 이 사돈이란 말이 산사나무에서 유래된 아, 겁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윤관 장군이 사돈이 보고 싶어서 오연청 장군을 보고 싶어서 술을 들고 가려는데 비가 너무 와서 개울이 막 넘쳤다 그래요. 그래서 개울을 두고 오연천 장군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산사나무 밑에서 술을 마셨다 해서 산사나무가 사돈에 대한 유래가 된 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수 통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정말 이게 사돈을 맺을 수 있는 가교 역할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어이구야. 중요하다라는 의미 생각이 있는 들어서 나무네요. 산사나무로 했습니다. 오, 잘 고르셨네. 예, 사돈. 네. 거래를 트다. 또 소통을 사돈은 하다. 누구랑 맺으신 거예요? 우리당이랑 맺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당이랑 맺나요? 닉네임 뭘로 나오나 보게.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산사나무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산사나무입니다. 네. 사돈의 유래가 홍 산사나무. 박사님 나무가 궁금하네. 예, 보수 진영의 소태나무. 소태. 네, 홍인전 박사님이십니다. 소태나무가 뭐냐면은 이게 소태 씹은 듯하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거. 그래서 뭐 조금만 입에 넣어도 아주 쓰고 막 이러는데 소태 맛이다 이런 게 소태 씹은 얼굴이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죠. 그런데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의 젖을 뗄 때 맞아요. 예. 젖에다가 소태나무의 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젖을 물면은 소태 때문에 씌워서 그냥 바로 젖이 떨어진다 그러죠. 아이가 젖을 떼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소태다. 사돈 못 맺겠네. 소태나무. 그래서 지금 뭐 한국당이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있고 뭐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태처럼 뭔가 딱 떨어질 수 있는 딱 갈라설 수 있는 결정력? 뭔가 좀 결정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소태나무 내부로 보면 가능하네. 소태나무 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태나무. 네. 자, 마지막으로 진보 진영의 매실나무입니다. 권혁기 매실이요? 원장님. 예. 역시 한밤중에 배탈 나면 어머니가 해주는 매실 이 하나로 소화가 명약이죠. 되고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실나무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얀 눈이 내리는 쓸중매입니다. 네. 그렇죠. 매실나무, 매화나무의 그 흰 눈, 이게 선비의 절개와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매실나무의 그 슬중매처럼 되시라고 해서 권익기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의문의 1승을 거둔 느낌이지 두 분에 비해서. 홍 박사님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데. 제가 항상 2대1로 이 구도가 쪄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예. 우리한테만 소태나무를 하는 건지. 그게 아니고 방송 전에 하던 생각이 나는데 혹시 자,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소태나무, 그다음에 산사나무, 매실나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상황과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연구 많이 해오시는 것 정말 같아요. 놀랍습니다. 책 내셔야 돼, 책. 진짜입니까?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팔릴 겁니다. 진짜. 베스트셀러.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해서 이 부분이 많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국무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했었는데 알려지기로는 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1차 한 메콩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의미가 이것 말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권혁기 원장님부터 먼저 시작해 네. 주시죠. 네.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신남방 정책의 이제 중간 결선의 성격으로 네. 한국에서 한 아세안 특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빠른 산업 성장을 거치면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4강 외교와 통상에 많이 치중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 4강 외교 통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랍권에 대한 투자와 진출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더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아세안에 대한 교육과 외교에 대한 그 확대를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이 아세안 국가를 거의 한 바퀴 다 도는 외교 순방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만 보더라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 4대 교육국이 된 지 오래됐고요. 수출 실적으로 보면 일본을 제치고 이미 3위에 올라서 있고요. 그 경제 전문가들 예상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미국과 베트남이 한국으로 볼 때 교역량이 거의 엇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의 성장 가능성과 아세안을 통한 한국의 어떤 블루오션 개척의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서 그렇다. 한 아세안 회의를 열고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선하겠다. 그걸 준비 점검차 일단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한 거죠. 네, 권혁기 원장님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 같은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른 해석은 이제 두 분. 네. 소태가 하시면 돼 있는 소태가. 네, 그래서 뭐 소태 빙긋이 나무이신 우리 웃으셨으니까. 홍인전 박사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올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네, 지난 8월에 이 부산 회의에 이 아시아 한 아세안 정상회의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희망 섞인 워딩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그 무게감이 클 뿐더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데 지금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기다리고 계신데 강감무소식이잖아요. 네.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그래서 일단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김 위원장이 불참할 것인지 아니면 왜 불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말씀도 주셔야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커피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한국의 바리스타가 아세안 커피요? 예, 네. 아시아 10개국의 커피를 섞어서 만드는 맛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 김 위원장께서 드실 수 있을런지 준비를 잘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점검회의하는 거 또 홍보하는 거 또 민심도 부산 민심이 지금 민주당에 유리한가요? 유리하지 않은 거로 아니까 아마 현장에 직접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산 시민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나 기대를 주시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껌을 좀 씹어 보신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적 해석은 없을까요, 소태. 김철우 교수님? 네. 아니 근데 일단은 그 외교의 다변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의 그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위상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이른바 동아시아의 프론티어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대단히 그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했다기보다는 그 사각 외교의 아랍,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아시아 같은 데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발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긴밀하게 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 거고 조금 사실은 더 나가야 되죠.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의 그 많은 그 유학생들을 좀 올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독일처럼 전부 무료로 해서
이른바 아시아 국가의 친한파를 많이 만드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른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크게 아시아 국가에서 선두 국가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좋다. 그건 정권이 누가 되든 그건 계속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여정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 거다. 고위직, 네. 네. 북한의 고위직.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오고 내년 초에 또 올 수 없잖아. 내년 초에는 오시나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권이 남북 관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서울 답방 또는 네. 그 뭐 부산에 오는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금방 효과는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나는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남아 있는 빅카드인데 그것을 쓰기에는 너무 이르다. 서울 답방을 고려할 그래서- 수 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고위직 뭐 김여정 뭐 제1부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의 네. 그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상황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국무회의라도 가서 하는 거죠. 굳이 현장 국무회의를 안 하더라도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그 잘 점검되고 준비될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국내 정치 상황도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익기 관장님은 우리 김철근 교수님의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그 한 아세안 회의를 현장 점검차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여 무슨 국내 정치에 반전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다 이 따로따로 나누어서 분석하신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각각 평가하시는 거지 묶어서 이렇게 과거처럼 물타기 정치는 잘 안 되는 현실인 것 같고 대통령 성정상 또 뭐 정상회의의 준비는 정상회의 준비대로 점검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는 사실은 서울로 답방을 오는 것보다는 이번 부산 정상회의 차 부산에 오는 게 실무준비 차원에서 훨씬 더 용이합니다. 별도의 경호 조치도 뭐 추가를 할 필요 없이 네, 어차피 그렇죠. 오시는 네. 정상들의 경호 조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면은 참 용이한 답방이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북미 실무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행은 25일이면은 이제 한 열 며칠 남은 상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외교도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 그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회동도 뭐 하루 이틀 전에 네. 성사가 됐던 사례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외교 당국자가 뭐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건 아니다라고 이제 열어는 놨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김여정 부부장을 대리 참석시킬 거냐? 정상회의 성격상 그건 또 조금 안 맞는 것 이 같아요. 회의 성격이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네.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안 안 온다면 오면 뭐 뭐 아예 김여정 참석 안 부부장의 하는 대리 걸로. 참석은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경호 문제는 괜찮죠. 네. 네네 이번에 어차피 뭐 10여 개 국가의 정상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경호 조치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어서 별도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별도로 할 필요는 추가적인 없다. 조치는 필요 그래서 없으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이제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그것과 혹여 12월 상간 안에 이제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어떤 실타래가 풀리느냐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좀 촉박해 보입니다. 근데 모든 정치 행위의 귀결은 국내 정치와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아무리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런 마음이 없이 부산의 국무회의를 세 번째로 가지는 않았겠죠. 네. 뭐 세계 유수 국가의 대통령들도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기 전에 국내 정치부터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럼요. 예.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철근 교수님 말은 그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 국내 외교적 현안이 지금 이번 달 말부터 아주 급격하게 좀 돌아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한일 간 지소미아 협정이거든요. 지소미아 협정인데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장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종료시킬 것이냐 이게 외교적인 파급 효과가 영향이 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철근 교수님. 글쎄요, 이제 가능하면 그 한미일 그 안보 공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연장을 하는 게 맞지요. 맞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경제보복 조치를 먼저 했죠. 조치를 하고 그럼 경제 전쟁 상황으로 가 있는데 이건 그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 전체의 정서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일본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우리만 먼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클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지금 방한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 네, 문제까지 같이 이제 얽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일본을 거쳐서 지금 오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변화가 없이 지소미아를 그대로 연장하기에는 국민 정서가 그렇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정도의 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약간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되면 움직일 수 괜찮은데. 있는 상황 변동이 생겨야 국민들도 설득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우신 거예요. 네. 특히나 국내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인데 한미일이 얽혀 있는 문제를 죽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국민에게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조치가 없으니 우리는 지소미아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죠. 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연일 그 안보 관련 고위 계층에 오셔서 지소미아 연장한다고 우리 정부에 대놓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이나 외교부에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야당이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본인들의 입장 왜 그렇게 추진을 했고 지금 과정이 어떤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그게 국민에게 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무모하고 무대책적으로 외교 문제를 벌인 게 아닌가. 그 책임의 부분은 아마 국민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는 명료하죠. 일단 지소미아로 군사정보 교류상 이득을 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네. 최근 수년간 지소미아 정보 교류는 한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실험했을 때 일본에 전달한 네. 정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다가 준 정보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하고 한국의 그 짧은 거리 같지만 이것도 공면이어서 지구가 둥그니까 최근에 북한이 신형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 두 발을 쐈는데 일본은 한 발만 쏜 걸로 분석을 했다가 이제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가 아주 필요한 안보 체계인 거죠. 우리보다도 일본 쪽이 더 필요한 한국 것이다. 정부가 그렇죠. 네. 한국 정부가 강경하니까 이제 미국의 로비를 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종용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 정부는 단호합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이 이것은 자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라고 이제 미국의 종용을 거절하고 있는데 제가 뭐 외교관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격적인 결정에 미국의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정치 외교 문화인데 이번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많이 놀랐다고 하고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강하게 압박만 해서 이것을 풀자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건 최근에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셨거든요. 아베 네, 총리, 전격적인 아베 총리와 이야기 시도 회담을 하면서 풀자 대화로.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한국 정부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명료하게 인식을 하고 그러면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아마 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계기가 조만간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장에서 이번에는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야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무조건적으로 일본 정부 보고 양보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보씩 양보해서 탈반을 내자고 하는 절충안을 안도 만들자.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베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까지 대충 좀 살펴봤는데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제부터는 우리 매실나무이신 권익긴 관장님이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두둥. 벌써 소화가 다 되셨기 때문에 매실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아니 또 관전평도 들어야죠. 예, 관전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수 통합론인데요. 일단 뭐 한국당이 통합 논의에 불씨를 먼저 댕기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보수 통합 관련된 기획단장에 원유철 의원 내정했다. 뭐 이것부터 당내에서 지금 불의 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의 문자 때문에 이 얘기가 좀 촉발이 됐는데 홍 박사님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이 문자 보낸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왜 보내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 놀라운 건 카메라 성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늘상 국회의원들은 그걸 기자분들이 다 찍을 거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 그 문자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들은 많은데 그 권선동 의원님께서 보낸 문자가 정확하게 포착이 돼서 그 통합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나왔는지 그게 좀 안타깝고요. 두 분께서도 문자 보실 때는 노안이시겠지만 글자를 작게 하시든지 안 보이게 손으로 가리셨으면. 사실 권선동 의원께서는 국회의원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 세월에 녹아나는 그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아마 우려를 걱정을 하셔서 걱정하는 차원의 문자 메시지였다. 예, 그런 차원에서 문자를 드리신 것 같고요. 황 대표께서도 이제 여러분의 여러 조언을 들으셔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통합의 논의에서는 작은 이런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이실 좋습니다. 것 같다.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두 분께 제가 그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보수 통합에 어떤 생각 찬성하십니까? 근데 왜 보수 통합이라고 그래요? 네, 그건 뭔 통합입니까? 야권 재편이겠죠. 아, 야권 재편.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한국당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니 한국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네, 유보적이다. 지금의 한국당하고는 안 하죠. 네, 지금의 한국당하고는 왜 합니까 그거? 네, 홍인전 박사님은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이신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거나 국민께 듣는 요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수는 통합해야 된다. 어떠한 통합적이시다. 방식을 통해서라도 통합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가장 크셨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대혁신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요구가 가장 큽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그건 저희가 대답할 의무가 있고 그거를 실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을 네.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유한국당하고 왜 합니까 하시면 그 유승민 대표가 선언하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서는 신당 내지는 제3지대에서 만나자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통합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앞으로는 그러고 왜 합니까라고 하면 대변인 아니세요? 변혁의? 맞습니다. 변혁의 대변인께서 왜 합니까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통합을 안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서 잠시만요. 우선 그 나는 굉장히 그 진영 논리에 매몰된 그 발언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니 왜 자꾸 그 자유 민주 뭐 무슨 시장 경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유 우파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게인 새누리당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 외교, 뭐 안보 모든 분야에 정말 총체적 난국 그다음에 반환점을 돌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나라에 뭐 이게 나라냐에 비해서 이건 나라냐 그러면 이렇게 촛불 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받는 야권의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면 사실은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자유 우파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 그러면 스스로가 중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같이 못 하겠네요.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영 논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좌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비판 견제 세력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단체든 개인이든 정당이든 해보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접근 자체가 우선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그
조국 전국에서 조국 사퇴를 요구할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반사 이익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마치 전국을 주도하는 것 같은. 근데 그 사태가 딱 끝났어요. 조국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한번 봐보세요. 한 5가지만 내가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 너무 많이 지적을 5가지나 시간 제한을 좀 아니, 주세요. 아니, 첫 번째 우선 그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표창장에 상품권 했잖아요. 그다음에 영입인사라고 발표하신 분들이 국민들의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냐 이거죠. 그다음에 지금 저 이른바 인적 물갈이 요구를 하는 거죠. 김태흠 의원, 뭐 초선 재선 의원들 나와서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총선 기획단을 그 여야 1, 2당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점수를 별로 못 땄어요. 그러면서 당내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결국 보수 대통합을 준비 안 된 보수 대통합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상대하고 그 통화를 하고 비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그런 것도 다 지켜줘야 되고 이런 신뢰가 있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한 걸음 진척이 되겠습니까? 제가 변혁 대변인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변혁 대변인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변혁 내의 흐름은 큰 흐름들은 내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결국 제가 소스를 추적해 보면 자유한국당 발이 많아요. 아, 그래요? 나온 정보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3대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 원칙에 대한 답을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답을 듣고 뭔가 테이블에 앉겠다는데 그 답을 안 하고 마음은 급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부를 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상호 간의 신뢰에 조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건 참 통합이라는 게 어렵긴 그럼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두 분 말씀을 먼저 여쭤봤던 게 결국 이 통합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역시 뭐 예상대로 두 분의 관점 자체가 예상한 대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변혁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철원 교수님은 소위 말하자면은 의개인 새누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요. 그걸로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보수의 재편이 아니고 야권의 재편으로 가야 된다. 그럼요. 예. 그 확대, 그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일단 뭐 우리 홍인전 박사님께서는 한국당 소속이시고 또 위원장이시니까 그 시각에서 보면 보수 통합은 필요 절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다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통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었으면 벌써 했죠.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부터 고속도로 같이 단일안으로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얘기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시는 통합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374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보수 통합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껌을 심고 있다. 두분 아닙니다.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통합당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국 정치를 최소한 서유럽 정치 수준으로 선진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진보와 보수 여야 모두 다 발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당의 통합 추진 기획단의 한 일원이라면 저라면 어저께 권성동 의원이 제안했던 김무성 전 대표를 통합 추진단 단장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는 유승민 대표가 일단은 신뢰감이 낮다라고 공개 표명을 했기 때문에 공개 표명하셨나요? 하셨나요, 대표님? 아니 계속 저쪽 변혁 그런 건 쪽에서 없었어요. 예. 죄송 정정합니다. 예. 하여튼 변혁 쪽에서 원유철 의원으로는 좀 신뢰도가 낮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에게 통합추진 단장을 주고 대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전제가 있어야죠. 통합의 전권을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급물살을 타고 통합의 황교안 전권을? 대표가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한 진정성은 뭐 국민과 유승민 대표도 100% 공감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 한국당이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기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친박이 유승민 대표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결국은 탄핵에 대한 정당성 문제. 이게 이제 잠재재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인데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승부수가 걸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권익기 관장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 때는 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어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 좀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식 네. 방식을 네. 제안은 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어쨌든 네, 홍인전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권익기 관장님 지적하셨던 부분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보는데 김무성 전 대표를 차라리 단장하는 것이 급무사를 탄다라는데 어쨌든 이 중진들 반응들이 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일단 누가 통합 단장이 되더라도 그 자리는 사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인간적인 커리어 빼고 정치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는 반대에 계신 분들,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제 통합 추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론을박에 백가쟁명의 용광로 같은 아마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 네. 와중에서 현명한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실 텐데 두 번째 이제 친박이 유승민 대표를 받아들일 것이냐 요게 이제 통합의 키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친박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명확한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께서 이것을 보수 통합으로서 그 유승민 대표를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당내 안에 있는 친박 예전 친박 제가 친박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친박의 몇몇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황 대표 리더십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황 대표 리더십은요 그 바른미래당에 지금 변혁에 속해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의원 15분. 예, 예, 그 중에 저쪽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출신 빼면 한 8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죠? 그렇죠. 예. 거기서도 또 신당하고 통합하고 나눠지잖아요. 그 15분 안에서도 7, 8로 나눠지고 신당이냐 통합이냐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100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3선 이상의 중진도 많으시고요. 초재선 하시면 서울 경기에서 전국에서 많은 그 국회의원들께서 통합 논의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을 다 대표가 담아내시려면 그 누가 오셔도 리더십을 옛날같이 제왕적 리더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 민주적인 리더십에서는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될 그렇다면은 것이다. 지금 나오는 이런 혼란이라든가 논란 자체는 또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희 원외위원장들도 어제 통합과 이 혁신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지지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외위원장이 사실 아주 작은 기득권이라도 위원장이라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통합과 혁신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저희도 했고요. 어제 그 선언에 동참하셨습니까? 예, 네. 저희가 먼저 했고 이제 우리 청년위원장들도 같이 하셨고 또 초재선 의원들도 지금 계속 통합과 혁신에 대해서는 지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70여 분이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중진께서도 지금 뭐 용태나 지역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중진께서도 그 통합과 혁신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연결해서 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재선 출신 모임에서 이 모든 것은 공천권을 백지위임하겠다 이렇게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는데 네. 이러한 어떤 행동과 결단력들이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앞으로도 좀 나올까요? 예,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당이 우리 자유한국당만 살기 위해서 그 궁지에 몰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결정이 아니고요. 이건 국민의 요구시고요. 저희가 그 요구를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듯이 그러니까 이제 재선 의원들 다음에 뭐 중진 의원들 선언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나올 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국당에서 저러한 성찰에 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변혁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진정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출마 안 한답니까? 출마를 한다.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비워야 채워진다고 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반성과 혁신과 헌신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과거의 그 유력한 그 통합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계열에서는 그 이제 YSTJ가 통합해서 군사정권에 그 싸웠고, 그다음에 직선제를 쟁취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DJ가
이기택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표하고 통합을 할 때 정치 세력으로 보면 뭐 9대1, 10, 8대2 정도 됐지만은 5대5 절반 딱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DJP 연합을 통해서 이제 그 연합 정부도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네, 절반 그렇죠. 딱 정리했고 네, 지분 정리라는 거죠. 지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같이 당을 서로가 윈윈할 수 그렇죠. 이제 있게끔 그런 네, 과정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있었고요.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당 계열에서의 통합도 제가 보기 큰 게 한 2번 있었어요. 우선 3당 합당에 한 번 있었죠. 네. 그렇죠. 지금 홍인진 박사님께서 원고를 지금 훔쳐보고 계십니다. 아니요, 별로 써지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3당 합당 이후에 신한국당하고 당시 민주당이 합쳐서 한나라당이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거의 대부분 내가 보기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과거 DJ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하려면은 절반은 내줄 각오를 하고 같이 하자고 해야 된다. 네. 그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큰 집 작은 집 따질 이유도 없는 거고요. 각각의 그 정치 세력들이 헌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으로 길이 같다면 만날 수 있는 거고 길이 다르면 못 만나는 거죠. 그게 뭐 무슨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다 모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이 그런 혁신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원희철 의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원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 네, 들으셔도 됩니다. 재판에 계류 중이고 계류 중이다. 그리고 다음에 정치를 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고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 없으니까 뭐 그런 장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통합 과정에서의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그 메시지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세력은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거야. 했을 때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 결국 사람을 보고 판단할 건데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원유철 의원이 했거든요. 네, 그때 유승민 전 대표 의원이 대표직에서 나올 때 정치위도 사실 동반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를 하지 않고 뭐 청와대 편에 섰다 해서 좀 사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서 정치인을 구별하면 그 같이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정치적 크고 작은 정치적 사안들이 많아서 그걸 갖고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정치인도 꽤 있을 건데 왜 하필 그 5선의 중진 그분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병풍 역할하고 따라가실 분들이지 그분들이 앞장서서 결정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네. 신당 창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신당 창당. 지금 신당이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창당 후통합 이렇게 들어가는 그건 뭐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변혁이 만들어지게 된 게 그 바른미래당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시켜 보겠다라는 취지로 15명이 모였고 손학규 대표가 뭐 결국은 사퇴를 안 하시고 안 하시려고 지금 뭐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다 전부 제거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위를 다수파를 만들어서 결국 마이웨이를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였던 그 신당이 거의 그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토크가 말이죠. 네. 두 분에게 좀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그런데 제가 우리 한 뭐-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네. 그 어떠한 정치인도 정당도 지고지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한국당이 지금 보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국민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는 한국당이 자기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도 그런 혁신과 통합의 과정을 끝까지 갈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 보이지 않고 정말 큰 흐름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보이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같이 우리 한국당과 같이 이렇게 아프더라도 끊어내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보시기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아까 뭐라 그러셨죠? 보수통합이 아니고 야권 재편. 네, 야권 재편협. 뭐 단어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방향의 문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만 바라보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보수 통합이든 야권 재편이든 이런 과정이 두 분의 친분과는 뭐 영향을 안 받겠죠? 아니 영향 받을 것 같아요. 아유, 솔직히 영향 받을 것 같아요. 통합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황 대표님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100번 이해가 되고요. 그게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끊임없이 듣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권익기 관장님은 그냥 공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설중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철우 교수님, 그 조금 전에 뭐 손학규 당대표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국 의중은 말이죠.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그 사퇴하지 않는 한 바른미래당 그 간판을 그대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네. 이제 간판은 당분간 가져갈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판을 가다가 결국은 그 지금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등이 하시는 대한신당과 그쪽하고 네. 그다음에 뭐 조금 더 가면 뭐 정동영 의원 대표가 하고 있는 민평당까지 합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제 그 제3의 네. 지대, 제3지대 정당을 만들 건데 사실 그건 이제 안철수가 없는 어게인 국민의당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중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통합 과정에서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의원이 어디를 선택하실지 자칫하면은 바른미래당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뭐 안철수 그다음 유승민 이렇게 통합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이 뭡니까? 우선 변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15명 의원이 모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네.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 신당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 변수들이 많지만 그렇죠. 그 의원들과 다수의 원내위원장들은 안철수 유승민으로 세력화를 하는 게 맞지 맞다. 않나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안철수 이제 전 대표는 일체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네. 없는데 그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말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메시지를 내는 순간 언론과 국민은 전부 정계복귀로 정계 복귀가 되는 거죠. 복귀로 해석을 할 네. 거기 때문에 그 첫 마디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2월 정도 돼서 변혁 쪽의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찾으러 의중을 듣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그러는데 뭐 실행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건 이제 권은희 의원이 이제 그 언론에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랑 같이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의원들이 지금 7분인데 7명이 수시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안 대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머지않아서 우선 안 대표가 본인의 결심한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의원들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전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12월에 변혁의 의원들이 미국에 가는 순간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이미지 그 상징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에 상당히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인진 박사님 지금 뭐 우리 김철웅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한국당의 성찰에 대해서 정말 냉혹하리만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그 김철웅 교수님이 지적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탈당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일부 탈당이요? 예. 불출마.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비워라. 불출마 선언까지 해라 그러는데 이런 어떤 냉혹한 성찰의 요구 이거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정치적 사망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강요할 수도 누가 또 강제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중진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제가 어떤 큰 스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중진의 50%는 불출마 선언해야 되지 않냐라고 아주 강하게 네. 얘기하시는 스님도 계셨는데 네. 그런 소리를 그런 국민들의 말씀을 중진께서는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문에 힘들어진 나라를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큰 용단을 내리실 거라고 봅니다. 네, 소태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수요 정치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시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소태나무, 매실나무, 산사나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